자, 여러분 성공 취업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동반자 슈퍼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자, 오늘도 금융기업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 이제 계속해서 금융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금융공기업 위주로 여러분들 분석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금융권에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일반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 외에도 이런 금융공기업들의 역할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어떠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주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 공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스터디하는 친구들, 금융 쪽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하는 친구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 홈페이지라든가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낱낱이 샅샅이 보는데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은행이면 은행, 증권사면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봐야지만 나중에 면접 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면접 때 많이 나오는 게 뭐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하는 얘기니까 금융 전문가가 된다고 할 때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금융 전문가가 되냐라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지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금융 공기업 내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스터디 하실 때도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그때그때 치료를 해서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자, 그런 병원의 역할이 뭐 요즘 여러분들 그런 너무 그 역할에 대해서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자,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의 워크아웃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부실기업 정리, 뭐 M&A를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주 목적은 다 그러한 부실 기업들에게 제대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수혈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은 그런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자산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주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들도 가끔은 그렇게 몸살을 앓을 때가 있는데요. 뭐 이제 몸살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뭐 거의 사망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수혈을 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좀 서론이 길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아마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주식 채권 그런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풀네임은요, 코리아 에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고요. 보통 이제 캠코라고 많이 부르죠. 구 이름은 성업공사라고 불렀었습니다. 주요 역할은요, 금융기관 부실 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것이 금융소외자의 신용 회복 지원 업무, 그다음에 국유 재산 체납 조정 업무, 이제 조세 조정 업무, 그다음에 업무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업종은요, 기금운용업입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전신은 성업공사였고요. 이제 1962년부터 97년까지. 여러분 97년이 어떤 해였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된 연도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외환 위기가 왔었고요. 그때 이제 기업발 로 시작된 외환 위기가 그래서 타격을 입어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돼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더불어서 인력 시장까지 구조가 많이 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업공사 캔코로 바뀌어서 이제 99년까지 있다가 지금 한국자산공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전신은 성업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무기관, 아까 제가 금융위원회 산하라고 했죠. 금융위원회로 보시면 되고요. 금융기관은 기업들에게 주요한 그 수여를 해주는 혈액과 같은 기관인 만큼 또 그런 금융기관의 것을 어떤 심장처럼 보호해주는 것이 이런 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의 최대 주주, 대한민국 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타 금융기관들이 그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분류는 공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 관련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 직원 수는요, 이제 알리오 2019년 기준해서 1,6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점까지 굉장히 지점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은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산의 금융의 핵심인 문영금융로에 위치하고 이제 금융센터에 위치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강남에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지방으로 이제 공기업들 분산 정책에 따라서 2014년에 이전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부산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에 시장은요, 한국산업은행의 부실 채권과 이제 업무용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전담 기구로 설치가 됐었고요. 그래서 1999년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업공사라는 이름으로 됐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외환위기, IMF 환란 당시에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의 뭐 재계 정말 4위 되는 기업들이 그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이제 그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고 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서 자산관리 운영업이 기금 운영업이 덧붙여져서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캠코.or.kr로 들어가 보시면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소는 부산광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설립 목적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할 텐데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 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그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수행해서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제 은행을 간단히 예로 들어드릴 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할 때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1년, 2년, 3년 하는데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할 때 이제 담보가 있겠죠. 신용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출가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제 담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담보를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들인데요. 이런 부동산 자산들의 특징은 유동화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서요 굉장히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동성이 뭐죠? 자금 플로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빨리 현금화해서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명품백을 많이 갖고 나는 자산이 많아 한들 이것이 현금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조그만 물건 하나 사올 수 없듯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많이 나가서 이자도 들어오고 우리 담보부 이렇게 있어. 하지만 그게 현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간혹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대출은 나갔는데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실채권들을 연말에 이제 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팔게 되거든요. 그런 파는 회사들 이제 NPL 회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PL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연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은 유동화, 유동화라는 문제와 그다음에 NP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금융기관을 공부하다 보면요, 금융기관 이제 뭐 증권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제 담보를 갖고 있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돈을 몇 년 후에 받을 거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증권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판매해서 바로 현금화하는 이제 유동성을 좋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기능으로서는 다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빨리빨리 이제 그 순환해서 빌려줄 수 있다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동화 문제가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A라는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여기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A라는 기관에 대한 검열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겠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꿔줄 때 얘 갚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돈을 전혀 꿔줄 수 없듯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무 상황부터 현재 뭐 마켓 리스크, 뭐 운영 리스크, 심지어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CEO들의 그런 행동에 관련된 리스크까지 다 점검을 하는데 이런 부실 채권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결국 우리는 현금이 생겼고 이것을 넘겨버렸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검열하는 어떤 책임감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동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NPL들이 그래서 또 그로 인한 파생 그런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이 기업들하고 있어서의 거래를 할 때 약간의 그런 책임감을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오는 어떤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유동화의 어떤 양면, 그러니까 좋은 부분과 음질을 다 같이 여러분들 좀 평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간단하게 금융기관들이 아프면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출자해서 병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 목적과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금융산업의 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만큼 뭐 공공성, 공적 그런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보실 때 이거하고 결합해서 내용을 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설립 목적 비전에 있어서 너무 이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사회적 금융이라든가 뭐 임팩트 금융 해가지고 좀 더 소외된 곳이라든가 낙후된 곳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회적 금융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는 우리가 무슨 어떤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결국 국가가 시작은 했지만 민간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민간을 끌어들이는 건 뭐죠?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익이 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당장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에 이것을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터뷰 때 그런 이제 본인의 여기 입사에 대한 가치와 이러한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얘기할 때는 물론 이런 가치나 비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공기관들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 여기 안 되니까 돈 줘야 돼. 기부해야 돼. 이거는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이 여기 이만큼 쓰이면 다른 데서 또 쓰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수익을 물론 공공성이 중요하지 그걸 제1 목적으로 두긴 하지만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본인의 역할과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최근 뭐 전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재기 지원 강화, 기업 제도약 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자산관리공사 하면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쪽, 그다음에 NPL 회사들과의 연계만 조금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자산관리공사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최근에 많이 이제 대두되는 게 그 소외 계층들의 이제 부실 가계 부채들 같은 것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그들을 돕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가계들 소외계층의 그러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중산층이 가장 많이 형성이 돼서 소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탄탄한 나라라고 볼 수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최근에 포용적 금융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요즘 이제 그 포용적 금융에 대한 얘기가 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제가 벤처투자에서 말씀 많이 드렸듯이 뭐 포용적 금융, 모험자본 육성 그런 것들에 대해 뭐 생산적 금융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 이런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스터디해서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토론 그 면접 때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거든요. 자, NPL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산 유동화와 NPL은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잡고 있는 담보물에 대해서 현금화하기 위한 자산 유동화하고 NPL이라는 게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무수익 여신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여신인데 수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금융기관에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가장 기반이 되는 상품이 대출 여신 상품이잖아요. 그걸로 인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부실이 나고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은행은 직접적인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 추심 기관에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조금 싸게 팔고 그거에 대한 그 채권 추심을 하는 건 추심 회사에 맡겨서 그 추심 회사는 이제 추심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좀 리스크는 크지만 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요. 금융권 같은 경우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하면 이제 매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채권 추심 회사들 이제 AMC들, 그 NPL 회사라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할 때 이런 채권 추심할 때 대부분 이제 부동산 담보물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NPL 회사로 많이 가시고요. 매입을 해서 결국은 이걸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요. 자, 주요 기능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금융회사 부실 채권 인수가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계 부실 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면접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요것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리 개발 업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이제 부실 채권 있을 때 담보물로 잡아놓은 그런 자산들을 나중에 이제 공매를 하는 게 이 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각 지역별로 또 이제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공매를 하는데 그런 것만 또 전문으로 구입하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규모들이 커가지고요. 기업들, 기관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좀 더 많은 현장 지식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이 온비드라고 하는데요. 온비드가 뭐냐면 온라인 플러스 비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매, 경매 나오는 거를 온라인상으로 다 할 수 있게 왜 경매나 공매하면은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많냐 막 이러면서 어떤 비리나 서로 미리 연계가 돼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경우 이제 약간 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고 조금 더 깨끗한 금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비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공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지역, 충북 지역에서요, 29억 원 압류 재산을 공매한다. 이제 빚을 안 갚고 한 거 이제 담보로 잡아놨던 그것을 이제 해서 이것을 공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공매로 나왔을 때 이제 뭐 넘어가면은 처음에 이거를 그 돈을 다시 마련해가지고 여기 경매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29억 원 규모 정도의 압류 재산을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면은 이러한 자산에 이제 그것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공매 참여 시 권리 분석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공고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억누해서 공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했을 때는 공매가 취소가 되는 경우. 왜냐면은 이제 그걸 먼저 갖고 있었던 입장에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이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안타까운 기업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요, 냉정하게 너 이거 갚지 못했으니까 무조건 이거 우리가 다 공매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한 한 현재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또 기업을 했던 그 기업의 자산이라든가 유지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흔한 그 사장님의 인터뷰인데요. 굉장히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다 이렇게 워딩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제 2002년 2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뭐냐? 그래서 1962년에 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이 시작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업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된 거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면서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개편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의 주요 업무라는 게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경제 구원 투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게,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부실 채권 같은 거 인수를 해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자, 이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시면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게 올해 중점적인 추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 세일 앤 리스백 제도를 추진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요. 매각 후 재임대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부지에서 계속해서 기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산인 이제 그 부지, 공장 부지나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사옥들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한 다음에 나가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임대를 해서 이제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일반 이런 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중앙일보 사옥이 있었는데 충정로에 거기 사옥도 사실은 삼성생명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계속 있죠. 그거는 삼성생명이 이제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매각을 한 다음에 임대한 형식으로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높지만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자산 그 적자를 자산을 매각해서 해결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 부담 줄인다든가 그런 내용들 올해 이제 중점적 추진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를 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중점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그 기사 나온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죠. 53개 법인 비상장 증권을 공개 매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상장하지 않은 그 기업들 이제 그 주식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국세를 이들 이제 비상장 증권으로 물납한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상속을 할 때 기업 규모가 크면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냅니다.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증여세는 그 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 같은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기가 쉽고 현금을 이제 마련하기 힘들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주식 지분을 대신 대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악용해서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할 때 다시 가족이 요것들을 이제 다시 매입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이제 법의 그런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세 이런 이제 세금 납부에 대한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상장 증권을 물납한 자나 가족은 물납가액 미만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각 대상이 나와 있죠. 뭐 공항, 리무진, 빅스타건설, 지산리조트 등이 나와 있고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캠코 충북 지역 본부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체하는 세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가게 요즘 같이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 제가 전번에 모토를 보니까 되게 멋진 모토였더라고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였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자체가 이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백신만 나오면 어떻게 보면 감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 분노를 표출하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감염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됐어. 한 사람이 슈퍼 감염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을 못하고 수입이 끊기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다가 표출된 약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면접 문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캠코 이제 충북 지역에서 이런 이제 서민들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이런 특수 상황이니만큼 모두가 다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문제인만큼 이런 것들 이제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김태룡 그 캠코 충북 지역장이 이제 인터뷰하기를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거기 내에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워낙 좋은 공기업이라서 모집 인원은요. 이제 올해 그 발표가 된 일정은 이제 신입 55명의 경력직 채용을 한다고 나와 있고 이제 무기직 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금융일반, 건축, 이거 부동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를 좀 이해하실 때는 부동산 금융도 함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예정이 나와 있기는 이렇게 뭐 원서 접수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공기업 채용은 최근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조금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가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좀 특이한 사항을 제출 서류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 2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졸 채용에 있어서는 4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체험형 인턴도 뽑는데요. 뭐 체험형 인턴도 워낙 치열한 하나의 채용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시험이 있기보다 면접으로 되는 거니까요. 예, 한번 잘 준비하셔서 체험형 인턴에도 여러분들 이제 좋은 한번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